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아침 신통방통이 뽑은 핫클릭 세 가지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문 만나보시죠. 자, 조선일보입니다. 기시다 과거사 관련 많은 분에게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사 관련해서 많은 분의 고통에 가슴 함께 아파하겠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돼서 7일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진행 중입니다. 자, 기시다 총리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자, 그리고 G7 회의 때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함께 참배하겠다. 그리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파견해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잠깐 아래쪽에 살펴보면요. 기시다가 신용만 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 동원 적시 않고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서 조선일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신문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도 조선일보인데요. 강제징용 생존자 정보해법 수용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러한 의사를 밝혀왔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3명 모두 반대를 주장해왔지만 지금 1명이 3자 변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 강제징용 생존자 지금 3분 계십니다. 3분 중에 2분은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1분은 이번에 3자 변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혀왔다는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코인 당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에 상당하는 그 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돈봉투 의혹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조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투자액 중 440만 원만 현금화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이기도 하죠. 최측근입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지금부터 커지고 있는데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어치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 가지로 김남국 의원은 과거 약자 코스프레를 해왔고 그래서 후원금도 꽤 많이 거뒀고 여러 가지 좀 약자와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 김남국 의원이 약자 코스프레를 했던 모습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푼 주셔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코인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그 당시에는 코인으로 망했었고요. 지금. 전세 자금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 전세 자금을 이제 주식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좀 벌었어요. 자, 김남국 의원 지난 5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코인 없다던 김남국 의혹 터지자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빠진 입장문만 3차례나 내놨기 때문입니다. 코인 현금화 했냐라는 질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공개하겠다라고 오늘 예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더 내놓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세유예법 발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부모 모시면 간병비법 발의 못하냐, 이해충돌 적용 과하면 입법권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해명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은 가상화폐 투자금의 출처와 인출 이후에 자금의 행방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해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의 가상화폐 지갑이 네.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에 가면 그 지갑에 작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80만 개의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만 개를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샀으면 그 80만 개가 도대체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게 60억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60억 원을 좀 싸게 샀다고 할지라도 거의 6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그걸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요새 그 재산 등 공개를 합니다. 네. 재산 공개 전 재산이 올해의 경우 15억 남짓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60억 원이라는 거의 출처는 다 의문시되죠. 거기다가 작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 80만 개의 위믹스를 다 인출을 했어요. 네. 인출했다는 얘기는 현금화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지갑에서 꺼냈다는 뜻이죠. 네. 꺼냈는데 그거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80만 개의 위믹스를 샀을 때 무슨 돈으로 샀느냐. 네. 그다음에 2월 말 3월 초에 인출을 해서 이걸로 뭘 했느냐. 근데 왜 재산 공개에는 전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네. 정보가 몰리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네. 그 고위직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굉장히 그게 투기성-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가상화됐죠. 무엇이든지 네. 간에. 그래서 주식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주식을 못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면 네. 그 외의 것들도 같은 취지의 재산 증식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권한과 어떤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그 이 정도 규모의 가상화폐를 투자한다. 물론 경험상으로 입법을 위해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소액의 것을 경험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걸 투자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남국 의원은 당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에 재투자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 제기된 논란들이 있는데 코인을 팔아서 대선 자금에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젯밤에 SNS를 통해서 계좌 이체 내역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KB국민은행 ATM 출금 내역입니다. 2022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100만 원씩 4번 그리고 40만 원 한 차례 이렇게 해서 440만 원을 현금화했다, 인출했다, 나머지는 현금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지호 의원 보셨을 때도 이 거래 내역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증빙 자료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은행 계좌에서 본인이 ATM기로 440만 원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80억 상당의 그 위믹스 코인 중에 440만 원어치만 현금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은행 계좌에 그 440만 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돈도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그 위믹스 80만 개 갖고 있던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440만 원이 이체됐다는 거, 그거를 밝혀야지. 국민은행 계좌에서 440만 원 찾았다면 원래 뭐 있는 돈에서 440만 원을 찾은 건지 뭔지 저 아무 의미 없는 저런 그 증빙 자료를 갖다 놓고 뭐 440만 원만 찾았다 하는 건데, 그리고요 이거 다른 걸로 갈아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 12월 말에 조선일보가 문의를 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나 지금 갖고 있는 코인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네. 작년 말 시점에. 네네. 그럼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그 거짓말의 속성에 한 번 거짓말하고 스텝 꼬이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꼬이거든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저 440만 원
현금화도 전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걸 믿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뭐 오늘 추가적으로 계좌 내역서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계좌 내역이 공개가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부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2021년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을 뭘로 볼 것이냐라고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분류가 되는 게 있는데 가상화폐를 우리가 주식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거는 물건을 양도한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가 이렇게 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 자신도 60억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지만 저런 법안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은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네. 입법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인 의원이 다자녀와 관련된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그러면 발의하면 이해충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것과는 저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다자녀와 관련된 건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노부모 부양 이런 것들은 복지와 관련된 것이고 저 부분은 과세입니다. 과세이고 그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거의 60억까지도 육박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다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본인이 발의를 했고 네. 본인 말로는 자신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의원이 어떤 것을 발의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에 저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더 떠나서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해충돌뿐만이 아니라 네.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는 거죠. 네. 이 투자를 잘했다는 것이 정보가 없으면 법안을 발의하기 직전에 돈을 다 한꺼번에 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주식에 관련되어 주식이 계속해서 2배, 4배로 오른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더 먼저 선제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우 위원님, 일단 공동 발의는 했지만 마지막에 투표할 때는 자신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 처음 보죠.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네. 반대했다는 얘기인지 기권했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럼 자기가 왜 발의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네네. 얘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청년 투자 계층.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그 중장년층은 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뭐가 복잡해요. 그래서 네네.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계층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그 투자 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저 법안을 발의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법안 투표할 때쯤 되니까 자기는 찬성표 안 던졌다? 이게 뭐 앞뒤가 전혀 그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오늘 이제 공개한다고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를 했을까요? 저렇게 ATM기에서 뭐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440만 원을 뽑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절대 이상 거래로 분류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이상 거래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 FIU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FIU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돈 세탁 의심, 네. 그다음에 뭐 내부자 거래 의심, 네. 뭐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수사 의뢰하고 그걸 걸러내는 기관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상 거래로 분류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뭔가 범죄 의혹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런 식으로 해명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불법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금융수사 정보가 노출된 것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을 끌어들였는데 한 장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느냐.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하자. 정치 생명 걸고 전 재산도 다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 보겠습니다.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 아무 사실, 근거, 논리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조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요. 지금 네. FIU가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게 네. 이상거래라고 봤는데 이걸 이상거래라고 판단한 최초의 그 기관은 FIU가 아닙니다. 바로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하고 있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거래소에서 FIU에 통지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수상하다,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래소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수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80만 개인데 80만 개가 이제 작년 3월 25일 실명제를 앞두고 전량이 인출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80만 개가 언제 들어왔는가? 작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량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량 유입이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전량 빠져나가니까 이건 봐도 이상하다. 근데 이제 거래소라는 건요. 김남국 의원이 이 거래소에 자기 지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은 그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웬만하면 고객을 좀 감싸주고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다 보니까 이거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이걸 통보를 한 것이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네. 거래소가 그 문제 제기한 게 맞네. 그래가지고 검찰에 또 저기를 통보를 한 거고요. 검찰도 이걸 들여다보니까 맞다 해갖고 그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만 그걸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FIU, 검찰 이 세 군데 기관이 이거는 수상한 거래다라는 걸 다 공통으로 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오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저거는 자신의 무슨 그거를 엉뚱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제가 봐서는 얄팍한 술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 김남국 의원도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마다 민주당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공세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최단희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했는데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이 이상거래로 파악이 된 것이 FIU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소에서 지금 3월 그 당시에 법안이 발의되고 실명이 되는 그 직전에 80만 개를 바로 다 인출한 거예요. 네.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상거래인 것 같다라고 해서 금융정보국에 그것을 연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된 거고 네. 물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의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 각각의 사건을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이런 어떤 사실상 어떤 재산의 신고 의무도 없는 코인을 가지고 김남국 의원을 타겟을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김남국 의원이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코인이라는 것이요. 일단 투명성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불투명한 분야예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 일대에서 이것을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쓰여진다고 해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도를 만들고 들여다보는 분야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요. 이거 재산 증식을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제도권 바깥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불법성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불법성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의 위치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느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 주식 못하게 하니까 사모펀드에 넣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저는 네. 똑같이 봅니다. 이거요. 권한과 권력과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의 장에서 돈을 벌려고 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명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 거래소와 거래한 내역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거를 다 까면은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금융계좌에서 돈을 현금을 인출한 것만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그냥 간명하게 네. 응? 투명하게 한 번에 그냥 해명을 하지 저렇게 할까? 뭐 상황을 자꾸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할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점점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도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까지 터져버렸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선우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따로 아직 없는 겁니다.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관련해서 상황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서 신문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자체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류와 달리 최병우 의원님 일단은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 보유 문제는 이것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FIO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일관되려면 네.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민주당의 기준은 도대체 몇 개냐. 민주당 자체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을 하나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자, 이거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를 당 차원에서 수사하는데 과연 저게 조사가 제대로 될까?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불투명해요. 네. 그다음에 코인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 김남국 의원의 이 해명이나 이 가상화폐 보유가 이 시점까지 불법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네, 네. 그렇죠? 다 그냥 뭔가 편법인 것 같고 불법 의혹이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과연 조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조사하려면 돈봉투 의혹처럼 뭐 다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다 조사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자기들이 피하고 검찰 수사에 맡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기준 여러 개를 가지고 이쪽에는 뭐 검찰 수사에 맡긴다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하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별로 평가받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태면은요 이런 네.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은요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강제 수사권으로 주변까지 데려다가 강제로 막 물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래소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당에서 제출하라고 하고 하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금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도 그것도 저는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에다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지언정 네.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그 상대 대상자가 할지라도 저는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 꼭 닮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입니다.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습니다. 이재명 퀴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후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당대표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사람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는 저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게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소속된 그 상임위원회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허용을 안 해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나는 이 상임위를 가고 싶은데 그 상임위에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니까 딴 상임위 가고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왜 괜찮다는 거죠?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은 이 모든 법안을 다 나중에 게이트키핑하는 법사위원이었잖아요. 법사위원이었으면요, 당연히 이게 그 관련성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백지 신탁하라고 해놓고 코인은 괜찮다. 이게 제도적인 미비에서 나온 것은 이제 악용한 거다. 물론 지금 현행법상은 이게 뭐 불법이 그 코인을 들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요. 네. 전체적인 그 형평성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이 이게 터졌으니까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만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이 한참 뜰 때 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몇 군데 있고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들을 많이 임원으로 스카우트 해갔다. 그래서 대관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 대관 업무라는 게 국회 업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 보좌진들이 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 있으면 아무래도 인맥이 있다 보니까 그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김남국만의 문제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안도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겠죠? 저런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 로비를 위해서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이 거래소 측에 영입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지금 입법적인 미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지금 가상화폐는 똑같이 취급받지 않아요. 과연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실 우리 다 기억하시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없애겠다고 얘기했다가 한번 난리가 나서 다시 거둬들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라는 자체에 대해서 뭐 약간은 하여튼 아주 심각한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는 걸로 법무부가 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반발이 심하니까 철회해버렸어요.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입법 미비들이 혹시라도 그런 어떤 대관 로비 때문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후로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입법 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심을 일반 국민들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작에 사실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느냐 전수조사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가상화폐도 주식과 똑같은 뭐 증권이나 이런 거로 취급한다 그러면 재산 등록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어느 비서관은 가상화폐를 신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지금 뒤늦게 호들갑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배경도 한번 국민들은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아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입법 미비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 코인이나 이런 거를 자산이나 이렇게 재산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뭐 어디에 그 연동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실물 자산이라든가 이렇게 연동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람들의 신용, 신의 이것만으로 지금 가치가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아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 때문에 입법은 늦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많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입법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게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이게 코인의 거래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5개뿐이 안 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제가 지금 볼 때 이것을 왜 거래소를 왜 옮겼을까? 실명제가 되면서 이게 옮겼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정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은닉하기 위해서 거래소 옮긴 건가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이게 거래소가 수천 개, 수백 수천 개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어쨌든 그 이용자는 그거를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래소하고 이용자는 가지고 있어요. 외부는 신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40대와 호남 민심마저 큰 폭으로 이탈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를 쭉 보고 계신데 4월 넷째 주에 비해서 40대의 지지율이 5월 첫째 주에 와서 거의 22%포인트가량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도 51%,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이건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슈 이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한다, 내지는 진보에 가까운 조금 그쪽을 지향하는 정당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보수 정당에 비해서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그 우위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도덕성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이 도덕성을 버리려면 이 도덕성을 대체할 만한 게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수 진영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만 한다든가 아니면 투명성이 월등하게 높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경쟁력,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진보 지향 정당 내지는 진보 정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요. 다시 진보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되살리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수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이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다미 변호사님, 이번 주에 뭐 현역 의원들이 줄 소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윤관석, 이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먼저 현역 의원들부터 수사를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줄 소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과연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 그럼 이제 원외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위원장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캠프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현역 의원들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에 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래호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영장실질심사 있는 것 같던데. 강래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증거인멸을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검찰이 봤습니다. 아니, 법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좀 더 보강해서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하겠다, 재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단순히 예를 들면 증거인멸의 입맞추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어떠한 증거를 물질적으로 없애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그 강래구 씨의 진술이 검찰에서는 부인을 하다가 저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인정하는 것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부인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부터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12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12年ぶりの二国間訪問に際し、ユン大統領をはじめ韓国の皆様方の温かい歓待に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ます。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지금부터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성명문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자, 슬픔을 경험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기시다 총리 입장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고심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고심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 동일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했다. 네. 그걸 만든 건 일본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말이 그래서 가슴 아프다가 아니라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사과가 나와야 돼요. 사과가 나와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뭘 봐야 되냐면 기시다 총리나 향후의 일본 정부 입장은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잘못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성하고 지금도 희생자들 찾아서 배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란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 진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전쟁이 아니고 진전쟁, 그저 진전쟁.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은 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진전쟁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미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서 네. 통절한 반성과 마무르토의 사과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역사 인식이라는 표현으로 우회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기시다 총리 한계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정서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2달 전에 3월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의 메시지보다는 적어도 좀 진전된 메시지였다라는 좀 다소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는데 지금 조 위원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진전이 된 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사과의 그 주체, 사과란 그 형식을 분명히 취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런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한국인들로 하여금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일제 식민 지배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안 했다 그러는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건 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의 그 일제 강점기가 그랬다는 건데 저거는 전 이제 이렇게 봐요. 기시다 총리가요. 자민당 내에는 이제 파벌 정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소속해 있는 그 파벌이 우리 발음으로는 괭지회, 코치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소수 파벌이에요. 현역 의원이 44명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벌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파벌은 아니에요. 그 보수 본류인데 비교적 온건 보수예요. 온건 보수고 이 식민지 지배나 뭐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관계인데 지금 다수 그 자민당의 이 다수파가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제 강제징용 문제는 또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은 그 문재인 정권 때 약속해놓고 그걸 깨버린 게 한국 측이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약속을 왜 깨버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기시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리고 나서 지금 일본 많은 언론들을 보면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롭게 선거를 치러서 기시다 총리의 어떤 집권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정치적 제약 요인과 또 한국에게 뭔가 지난번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야 된다는 그런 속에서 나온 뭐 절충 아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저게 충분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점점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100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안건들이 좀 논의됐는지 궁금한데요. 최 의원님, 어떤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실제 언론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거사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사실 일본이 어떤 식의 성의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지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논의한 거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북한 핵,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위협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느끼고 있거든요. 인접 국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논의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실 지금 이제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검증단에 한국 측 관계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일본과 그 양자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논의를 해서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시찰단이 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꽉 닫혀 있던 양국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입장도 상당히 다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려있다. 셔틀 외교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가면 될 일이다. 뭐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충분히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왜 양국 외교 봉헌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폭이어야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공허함 그 자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여야 입장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핵 위협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 분위기를 모르는데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보면은 하루 종일 거의 전시 분위기예요. 과거를 소환하고 한국전쟁, 그리고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는 모의 핵공격을 수시로 하거든요. 연습을. 이런 나라는 지구상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절정의 위기입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대만, 중국 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거의 뭐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안보적인 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한일 협력이 없이 미래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과거는 됐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숙제들은 사실은 이제 일본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독일과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일본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족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력은 해야 됩니다. 협력은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과거에 대한 모든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한 거죠. 미래로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잃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보나 경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반드시 한일 정상 간의 어떤 그 관계의 회복은 필요한데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숙제는 일본이 좀 풀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최봉 위원님, 어떤 음식들이 올라왔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므라이스. 뭐 이제 두 차례에 걸친 만찬을 두 번 한 셈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1차와 2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결국은 일본 고유의 음식 뭐 이런 거를 많이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한국 고유의 음식,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좋아하는 술, 기시다 총리는 이제 사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구절판에 대해 잡채, 뭐 한우 갈비찜, 뭐 이런 거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술은 이제 사케와 아주 비슷하다고 해요. 뭐 경주 법주, 청주 비슷한. 이게 청주와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접했다고 하고 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그 어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만찬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저에서 만찬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없었나 보네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도되는데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김치찌개하고 뭐 계란말이 뭐 이런 거 정도인데 이 한우갈비찜, 잡채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떠나서 사실 외국 정상을 대접하는데 직접 음식 뭐 파격은 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소지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1박 2일 마지막 일정 오늘 이제 진행할 텐데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연맹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뭐 당연히 만날 것으로 하고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만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참석이 결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야 해가지고 3명, 2명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1명씩 만나는 걸로 이제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제도적으로 모든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총리를 만나서 우리 쪽의 지지자들의 의견도 당당하게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또 뭐 그 일본과 앞으로 협력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또 해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집권을 했을 때 그것이 뭐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한 선택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민은 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어 지지층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런 쪽의 의견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무슨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그 미래나 중기적 시각은 보여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그 비판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연맹 의원 만나고 난 다음에 경제 6단체장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반도체, 칩 동맹 이 한일 관계의 큰 그림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그 미국의 인도太平양 전략, 미중 전략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러시아, 중국, 북한 요 틀 안에서의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력이 윤 대통령의 결단도 있지만 사실은 큰 흐름에 그 미국이 짜고 있는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경제적 협력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첨단 기술 이런 분야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일 간에 많은 현안이 있죠.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뭐 배상 문제. 근데 이걸 바텀업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상끼리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투합이 된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디테일하게만 숨어 있죠. 그 밑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양측의 관계 개선 정상화는 사실 위기거든요.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국가와 갈등을 겪으면서 미래로 글로벌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탑다운의 동력은 확실히 확보했다. 그런데 향후 디테일의 악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인 거고요. 경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논의. 협력할 부분도 있고 경쟁할 부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1박 2일 일정 하여튼 의원들 만나고 그리고 경제인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달에 조만간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소식이 많이들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자,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뜨거운 쟁점들을 모아서 치열한 맞짱 토론을 한번 벌여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통한 맞짱 시간인데 첫 번째 맞짱 주제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 길을 이렇게 또 함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마을 책방, 마을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오는 우리 그 당원 동지, 또 지지자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신통한 맞짱.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제 신문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자, 점심 줄 테니 공짜로 일해달라.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문 전 대통령의 책방 열정페이 논란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금을 주지 않고 지금 일을 시킨다. 그래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평산 책방에 올라온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글도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글인데요. 모집 기간이 2023년 5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마감됐다고 합니다. 50명이고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그리고 활동 혜택이 있는데 평산 책방 굿즈, 아마 평산 책방에서 파는 어떤 물건들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는 사람들도 제한적입니다. 활동 일정이 평일 오전 타임, 오후 타임, 그리고 종일 타임이 있는데 점심 식사와 간식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차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양쪽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인턴십이라는 거잖아요. 네. 인턴십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기준하고 서양에서 보는 기준이 달라요. 좀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기준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인턴십이라는 게 사회로 나올 사람들에게 선배들이 그 경험의 장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리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이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차비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정도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경험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회에 나갈 때 너가 이런 경험을 했고 여기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그 증서로서 인증서로서 인정을 해줄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열정페이 논란에만 너무 휩싸이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것을 그냥 경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노동력의 제공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지호 의원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 진영에서 좀 장난쳐갖고 가짜 뉴스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좀 얼토당토안 해갖고요. 네. 근데 지금 인턴십은 전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턴십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직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인턴십이고요. 이건 책방 운영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인턴십하고 같아요. 그 이제 자원봉사자들인데 이거를 무급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8시간 종일 일하면은 점심밥을 주는데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일하는 분들은 점심밥도 안 주겠다. 이거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봐서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이렇게 좀 봤던 건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분이에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공 일자리 창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그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전기가 안 꺼진 거 있으면 그 전기 끄는
그런 것도 공공 일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뭐 책 정리해주고 손님들 응대하고 그 책방 청소도 해야 될 거고 무엇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노동은 아닐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허드렛일 비슷한 건데 이거를 왜 그럼 그걸 다 자원봉사로 떼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물론 이제 본인이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다른 네. 사람들을 앞장서서. 그러나 이게 문재인 프로젝트 아닙니까? 문재인 프로젝트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무급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일부에서는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게 열정페이는 다만 얼마라도 주는 게 열정페이입니다. 근데 짜게 주니까 그게 열정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죠, 이건. 알겠습니다. 뭐 허드렛일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인턴이라고 보기에는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젊은 층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일을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신지호 의원께서 저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인턴으로 보기엔 좀 일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지적이. 근데 해외에서는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원봉사를 다 해요. 학생 신분으로. 근데 그것이 뭐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인턴십이라는 이름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름 명명하기 나름인 것이고요. 자원봉사를 해도 사회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사회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자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속성과 취지를 보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까? 이 일을. 아니 그걸 내가 여기서 봉사한 것을 뭐 인정해달라 그러면은 자격증이 아니라 인증서를 작성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도 뭐 그 예를 들어 무급 인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지. 그것도 일종의 자원봉사고 사회 경험이고 인턴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뭐 같은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경험이냐 노동력이냐 이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모집 광고니까 일해 달라이냐 아니면 나 거기서 일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뭐 공정한 기준이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게 해줄게 이런 것이냐 그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해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노동력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산 책방에는 엄연히 정규직도 있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처우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 전 대통령 입장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던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열정페이 논란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 전 대통령 행보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과거 퇴임 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그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도드라지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방 열기도 했고 그리고 책방 이미 뭐 10,000명 이상이 찾아갔다 하고 5,000권 이상의 책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영화도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이제 시건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책이 5,500권 팔렸다면은 책을 아마 그 출판사에서 갖고 가서 팔게 되면은 판매가의 한 20%에서 30%가 수익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꽤 뭐 몇천만 원 벌써 이미 수익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팔린 책 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책, 이건 또 자기 인세하고 인세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예, 책방 비즈니스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뭐 공익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왜 그 개 달력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딸 그 문다혜 씨가 그리고 뭐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뭐 모금액 목표액이 얼마인데 그거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다. 그 넘어서는 것은 저기 뭐 동물 애호 단체, 동물 보호 단체 이런 데 기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2달이 지난 건데 어디다 얼마를 기부했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책방의 수익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저 얘기만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달력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뭐 점심밥도 차별화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퇴임 대통령이 정치적 움직임과 이제 경제적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움직임은 지금 안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찾아올 때 만나는 것 그것도 네. 저는 줄이고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경제적 움직임은요 그 수준을 봐야 돼요. 그 수준을 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비판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실 정치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지. 이 정도 수준까지를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갑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윤리위가 열리는데요. 어떤 징계가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도 이제 뒤바뀔 예정입니다. 먼저 논란이 됐었던 두 사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두 사람은 지금 중징계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자진 사퇴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현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마 징계가 무조건 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무게도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되겠습니까? 저는 뭐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두 분이 그래도 뭐 마지막 찬스를 스스로 좀 차버렸다 그런 느낌을 들 마지막 수가 찬스라는 없는데 거는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당에 엄청난 누를 끼친 것을 인정하고 네. 최고위원 사퇴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지면 그러면은 혹시라도 또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저렇게 버티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당에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인 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우리 신지호 그 선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신지호 선배님 저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를 들어야 그 정당이 굉장히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계 이거 사실상 공천을 못 받게 하는 징계인 그렇죠. 거거든요. 상당히 뭐 1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년이 중징계가 아니라 공천을 못 받게 하는 게 중징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선배님 말씀대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런 부족해가지고 이런 누를 끼쳤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최고위원을 사퇴했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한 번 실수는 뭐 우리 병가지 상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야, 뭐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저 사람 된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한번 줘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든가 뭐 그걸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역으로 뭐 비난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당신의 정치의 기회의 창을 점점 좁혀가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쿠 작전, 가짜 뉴스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도 열지 않고 지금 윤리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오늘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1일 목요일에 또 최고위가 있는데 그것까지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또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마지막 맞짱 토론 주제는 바로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결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입장들이 서로 오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괴념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만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 만나고 안 만나고를 그 민주당이 정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상대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원내대표단을, 여야 원내대표단을 미국의 국빈 방문도 갔다 오고 했으니, 과거에 보면 이제 큰 그런 외교 행사가 있으면 갔다 와서 오부 요인을 불러서도 그렇고요. 여야 원내대표단이라든가 불러서 그런 거 방미 성과 설명하는 자리도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당 대표냐 원내대표냐 그걸 다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핑퐁을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취임하고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보이콧했어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그냥 규탄 이렇게 샤우팅이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전례가 없고 그래놓고 왜 이재명 당대표가 되니까 나는 왜 안 불러주느냐. 이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냐. 그건 집권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정치적 환경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요번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야 바로 어떻게 만납니까?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 죽이기 내지는 갈라치기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쌓이면 저는 그때 가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박광원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